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6살, 20회를 함께 산 남편과 이혼한 김혜미입니다. 흔히들 시부모님이 아무리 잘해주셔봐야 친정부모님만 못하다고들 하잖아요. 저도 결혼 전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특히 제가 도시를 떠나 시골로 시집을 가게 되면서 친정부모님이 더욱 그리울 거라 각오했었죠. 하지만 제 시부모님은 저를 꼭 친딸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아니, 어쩌면 친딸보다 더 잘 챙겨주셨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20회나 결혼 생활을 버틸 수 있었던 건 오로지 시부모님 덕분이었어요. 왜 버틸 수 있었다고 표현했냐고요? 그건 제 남편이란 인간이 천하의 나쁜 놈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인간이 어떤 천인공노할 짓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어떻게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는지 낱낱이 고발해 보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아마 속이 시원해지실 겁니다. 저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중견기업 회사원이셨고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셨죠. 남동생이 하나 있었지만 딸은 저 하나뿐이라 부모님께선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셨어요. 게다가 저는 공부도 제법 잘하는 편이어서 부모님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우리 딸한테 판검사 되라는 소리 안 한다. 그래도 번듯한 직업 하나는 가져야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마음껏 하고 어디 가서든 대접받고 살지.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부모님은 늘 일로 바쁘셨거든요. 아침에 나가시면 밤늦게 들어오시고 주말에도 일이 있다며 어디론가 나가시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숙제를 하고 혼자 잠자리에 들곤 했죠.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이 있습니다. 제 13번째 생일날이었어요. 그날도 저는 학교 마치고 학원에 갔다가 저녁 8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갔습니다. 생일 선물은 이미 일주일 전에 받았어요. 제가 갖고 싶던 전자사전이었죠. 하지만 저는 선물보다 더 간절한 게 있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엄마 아빠랑 함께 케이크 자르고 생일 노래 부르고 싶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 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텅 빈 거실, 켜지지 않은 불, 식탁 위엔 10,000원짜리 5장과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딸 혜미야, 생일 축하해. 용돈 두고 가니까 맛있는 거 실컷 사 먹어. 진심으로 우리 딸을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저는 그 쪽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봤다면 부러워했을지 모릅니다. 생일 선물도 받고 용돈까지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제게 필요한 건 그런 물질적인 게 아니었어요. 그날 하루만큼은 가족의 온기, 함께 보내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며 다짐했습니다. 나중에 내가 가정을 꾸리면 온 가족이 화목하고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는 집을 만들 거야. 절대로 아이를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마음속에 외로움을 품고 자란 저는 화목한 가족에 대한 갈망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고 전공 공부에 바빠지면서도 제 생각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24살, 졸업반이었던 때 같은 대학 선배인 이상훈을 만났습니다. 상훈 오빠는 저보다 2살 위였어요. 경상북도의 작은 군단위 마을 출신으로 사투리를 쓰고 조금 투박했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건 동아리 MT에서였어요. 혜미 씨, 이거 고구마예요. 제가 고향에서 가져온 건데 진짜 꿀고구마거든요. 한번 드셔보세요. 오빠는 수줍게 웃으며 군고구마를 건넸습니다. 그 순간 그의 따뜻한 미소에 제 마음도 스르르 녹았던 것 같아요. 사귀기 시작하면서 오빠가 들려주는 시골 이야기들은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혜미야, 우리 어릴 땐 사촌형 누나들이랑 맨날 아궁이에 고구마 구워 먹곤 했거든. 고구마, 감자도 굽고 가끔은 설탕 녹여서 뽑기도 만들어 먹고. 혜미 너 뽑기가 뭔지 알아? 보통 달고나라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선 뽑기라고 불렀어. 우와, 재밌겠다. 나도 해보고 싶어. 그럼 방학 때 우리 집에 놀러와. 우리 엄마가 진짜 요리 잘하시거든. 특히 된장찌개가 예술이야. 오빠의 이야기 속 가족들은 때론 싸우기도 하고 사고도 치지만 그래도 사람 사는 냄새가 풀풀 났습니다.
제가 평생 동경했던 그런 가족의 모습이었죠. 그렇게 2년을 연애했습니다. 상훈 오빠는 열심히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고 마침내 합격했습니다. 발령받은 곳은 고향의 면사무소였어요. 오빠는 고향으로 내려가야 했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장거리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주말마다 기차를 타고 만나러 갔고 매일 밤 전화 통화를 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게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빠가 제게 프러포즈를 했습니다. 혜미야, 나 이제 너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인가 봐. 늘 전화로만 통화하는 건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말인데 우리 결혼하자. 내가 항상 네 옆에서 지켜줄게.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 순 없겠지만 그래도 힘든 일도 기쁜 일도 늘 함께 할게. 저도 장거리 연애가 점점 힘들어지던 참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오빠의 프러포즈를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꽃다운 나이 26에 뭐가 그렇게 급했을까 싶어요. 주변 친구들도 왜 그렇게 일찍 결혼하냐고 물었고 부모님도 말리셨으니까요. 혜미야, 너 이제 대학 졸업하고 사회생활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잖아. 이렇게 급하게 결혼할 필요가 있어? 그러지 말고 몇 년 더 만나보자. 엄마, 저 오빠랑 벌써 2년이나 연애했어요. 서로 어떤 사람인지도 잘 알고 결혼 미룰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오빠도 저도 정말 진심이에요. 아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제 겨우 26살인데. 부모님이 특히 더 서운해하신 이유는 제가 결혼하면서 아예 오빠가 살던 지역으로 이주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본가에서 엄청 먼 지역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도시가 아닌 시골로 시집을 간다는 게 계속 마음에 걸리셨나 봐요. 상견례 자리에서 양가 부모님이 처음 인사를 나누셨을 때도 부모님은 계속 저를 잘 부탁한다며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우리 혜미가 아직 어리기도 하고 도시에서만 살아서 시골 생활에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혹시라도 부족한 점이 있다면 따뜻하게 봐주세요. 아유, 사부인 걱정 마세요. 저희도 아들 하나뿐인지라 그간 딸 하나 있었으면 했는데 막상 보니까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사돈 어르신들께서 걱정 안 하시게 저희가 옆에서 잘 보살피겠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제가 7살 어린아이가 된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양가 부모님 모두 저를 참 많이 아껴주신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되실 송옥순 어머님은 잔뜩 긴장해 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인자하게 웃어주셨습니다. 세아가 앞으로 잘 부탁한다. 우리가 실수하는 게 있다면 언제든지 말해주고 앞으로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잘 지내보자. 그게 가족이니까.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분들은 진짜로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실 거라는 걸. 그리고 제가 그토록 바라던 따뜻한 가족을 이곳에서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걸. 저는 남편과 결혼해서 경상북도의 작은 시골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시댁은 사과 농장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시아버지 이춘식 어르신과 시어머니 송옥순 어머님, 그리고 저희 부부, 이렇게 4식구가 함께 살게 된 거죠. 처음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도시에서만 살던 저에게 시골 생활은 무척 불편했거든요. 겨울옷 한 벌 사려고 해도 근처엔 할머니들이 입는 옷만 파는 작은 가게밖에 없었고 프랜차이즈 카페는 꿈도 못 꿨습니다. 여보, 나 겨울 코트 좀 사러 갈까 하는데 근처에 여성복 파는 데 없을까? 있긴 한데 당신한테는 너무 어르신들 옷만 팔아서 주말까지만 기다렸다가 차 타고 우리 옆 동네 다녀오자. 거기엔 백화점도 있으니까. 오빠가 사는 고향이 워낙 작은 군단위 마을이라 옷 한 벌 사려고 해도 차를 타고 30분 이상 나가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오빠는 오후 5시까지 직장에 있으니 아직은 어색한 시부모님과 종일 함께 있어야 했고요. 세아가 방에서 혼자 뭐 하고 있어? 심심하면 밖에 좀 나와 볼래? 사과꽃이 얼마나 예쁘게 폈는지 모른다. 너 사과꽃 본 적 없지? 시어머니는 제가 적응을 잘 못하는 걸 아시고 항상 이곳저곳 좋은 곳에 데리고 다니셨어요. 5일장이 서는 날이면 같이 장에도 가고 시장에서 파는 국밥도 먹고요.
봄에 꽃이 예쁘게 피는 계절이면 제일 먼저 저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셨어요. 저를 위해 일부러 읍내까지 나가셔서 치킨이나 햄버거를 사오시곤 했습니다. 우리 새아가가 통닭을 잘 먹는 것 같아. 내가 2마리나 사왔다. 사장님한테 맛있게 튀겨달라고 부탁했어. 어서 가져가서 먹어라. 감사해요, 아버님.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먹어요. 제가 얼른 상 차릴게요. 아버님, 저랑 맥주 한 잔 어떠세요? 그래, 우리 며느리랑 맥주 한 잔 좋지. 우리 새아가가 이제 시합이 새로운 술 친구로구나. 너무나 따뜻하신 시부모님 덕분에 저는 시골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었고 과수원 일도 금방 손에 익혔습니다. 아유, 우리 새아가 손 빠른 것 좀 봐. 이제 사과 따는 솜씨가 제법이네. 시아버지하고 나하고 둘이 했을 땐 하루에 절반도 못했는데 네가 도와주고 나선 일이 훨씬 수월해졌어. 고맙다, 아가. 이것 외에도 시어머니는 음식하는 법, 김장하는 법, 장 담그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손수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즘 다들 김치를 사다 먹지만 그래도 어떤 김치가 제대로 된 김치인 줄 알아야 사다 먹더라도 맛있는 걸 고를 수 있는 거야. 겉으로 보면 그냥 배추에 양념 버무린 것 같지만 속을 보면 달라. 먼저 배추가 단단해야 돼. 속이 헐렁하면 아무리 양념이 좋아도 물러지고 맛이 없어. 시어머니 덕분에 저는 몇 가지 음식 정도는 눈 감고도 척척할 수 있을 정도로 음식 솜씨가 많이 늘었습니다. 남편도 혹시 제가 힘들어하는 거 없는지, 시부모님과 갈등은 없는지 항상 먼저 물어봐 주었어요. 혜미야, 우리 부모님이 너한테 혹시 뭐 불편한 거 있다고 하셨어? 시골 생활 적응하기 힘들지 않아? 어머님, 아버님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데 오히려 나 때문에 피곤하신 건 아닌지 죄송할 정도라니까 당신도 항상 내 걱정부터 해주니까 나 정말 행복해. 그땐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하루하루가 행복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신혼생활을 충분히 즐기다가 몇 년 후에 첫째 아이를 가졌어요. 그때도 시어머니는 임신한 저를 온갖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셨습니다. 혹시 어디 불편한 데는 없는지, 먹고 싶은 건 없는지 늘 물어보시고 제가 먼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챙겨주셨죠. 난 애를 가졌을 때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산후조리를 꽤 오래 했는데도 둘째 못 가졌거든. 외아들로 자라면서 많이 외로웠을 거야. 그게 내 평생의 한이다. 그러니 새아가 너도 아픈 데 있으면 참지 말고 바로 병원부터 가야 한다. 알겠지? 그러다 아이를 출산했을 땐 저희 친정부모님이 오시기도 전에 제일 먼저 오셔서 제 얼굴도 닦아주시고 부은 제 손발도 손수 주물러 주셨습니다. 고생 많았다. 정말 엄마가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래도 잘했어. 잘했다, 우리 새아가. 내 덕분에 우리 집에 복덩이가 또 한 명 생겼구나. 여보, 고생했어. 우리 아들 건강하대. 울기도 잘 울고 어디 아픈 데도 없대. 사내 녀석이 당신 닮았는지 얼굴도 아주 잘생겼어. 모두의 축복 속에 세상에 태어난 저희 큰아들 준우는 온 집안의 기쁨이었습니다. 아이가 첫걸음마를 뗐을 때도 엄마 아빠라고 부르던 날도 온 가족이 모여 그 기쁜 순간을 함께했죠. 그러다 둘째 아이 준혁이까지 낳고 저는 남부럽지 않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혼하고 10년쯤 흘렀을 때였습니다. 그때 남편은 남들보다 조금 빨리 진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일도 성실하게 하고 군민을 돕는 것에 항상 솔선수범했기 때문이었죠. 이 주무관님 일하시는 거 보면 이런 군단위 말고 더 큰 판에서 일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모르잖아요. 나중에 군수님이 되실지. 아, 그럼 군수님은 몰라도 군의원 정도는 하셔야죠. 면사무소에선 이미 유명하잖아요. 민원인들도 다 주무관님 아니면 일 안 된다고 그러던데요. 남편은 주변에서 자꾸 이런 소리를 하자 약간 신이 났는지 더더욱 먼저 나서서 봉사하고 마을 살림을 돌봤습니다. 이번 겨울에 유독 춥다잖아. 안 그래도 거의 다 시골집들이라 어르신들 힘들어하시는데 이참에 연탄 좀 날라드리고 집수리까지 도와드리려고 해. 아들들. 아빠랑 가서 좋은 일 하고 오는 거 어때? 무슨 일인데요? 아빠가 하는 일이면 나도 할래요.
남편은 가끔 아이들까지 데리고 가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곤 했습니다. 덕분에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남을 돕고 배려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죠. 그렇게 행복한 날만 이어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서서히 불행의 그림자가 저희 가족을 덮쳐왔습니다. 아이고, 기침이 나서 아주 죽겠다. 자꾸 가래도 끓고 왜 이런지 모르겠다. 열도 자꾸 났다 안 났다 하고. 그 무렵 시어머니는 기침을 달고 사시며 부쩍 몸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가끔은 숨 쉴 때마다 가슴이 조여드는 듯 아프다며 고통을 호소하셨고요. 저와 남편은 걱정되는 마음에 시어머니를 인근 도시의 대학병원으로 모셔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환자분께선 현재 배 쪽에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걱정되는 건 암세포가 주변 림프절까지 전이된 상태예요. 바로 수술은 어렵고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시어머니는 폐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평생 시골에 살며 좋은 공기만 마시고 사신 분이 왜 그런 무서운 병에 걸리셨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그저 눈물을 흘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머니 꼭 낫게 해드릴게요. 요즘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데요. 그런 병 따위는 금방 없앨 수 있을 거예요. 울지 마라, 어미야.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언젠간 하늘로 가는 게 당연한 이치야. 이제 내 차례가 온 모양이구나.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 정말 속상해요. 어머님이 마음을 강하게 잡수셔야 돼요. 저도 남편도 매번 몇 시간을 운전해서 시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갔지만 이미 고령인데다 암이 많이 진행된 상태여서 치료가 쉽지 않더라고요. 결국 시어머니는 짧은 투병 생활 끝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님은 마지막 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제 걱정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며느리 시골 총구석에 계시지 마. 내가 고생만 시켜서 어떡하니? 미안하다, 어미야. 우리 아들, 우리 손주들 잘 부탁한다. 어머님 덕분에 제가 이곳에 마음 붙이고 살 수 있었어요. 감사해요, 어머님. 걱정 마시고 그곳에서 편히 쉬고 계세요. 제가 이 다음에 꼭 어머님 만나러 갈게요. 저에겐 친정어머니 이상으로 큰 사랑을 주셨던 시어머니를 떠나보내자 저는 상실감이 너무 커서 한동안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 시아버지도 말씀은 안 하셨지만 혼자 약주도 많이 드시고 가끔 몰래 눈물도 훔치셨어요. 남편과 제 아들들이 힘들어하는 거는 말할 것도 없었고요. 우리 어머니가 참 인정이 많은 분이셨어. 마을 분들에게도 늘 잘하시고 가족들한테도 항상 인자하고 따뜻하게 대해주셨잖아. 어머니 빈자리가 너무 커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도 그래, 여보. 우리 어머니 평소에 혼자 식사하는 법이 없고 늘 가족들 식사부터 먼저 챙기셨잖아. 당신도 출근하고 애들도 학교 갈 시간이면 어머님 빈자리가 더 쓸쓸하게 느껴진다니까.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남편은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어머님 안 계신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진다던 남편은 어느 날부터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주말에도 약속이 있다며 나가곤 했습니다. 처음엔 기분 전환하러 가는 거겠지, 우울해서 바람 쐬러 가는 거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이상한 행동은 갈수록 늘어갔습니다. 당신 주말마다 어딜 그렇게 가는 거야? 애들이 아빠랑 시간 보낸 지 한참이라면서 얼마나 아쉬워하는데 이번 주말엔 애들 데리고 공원이라도 나가면 안 돼? 애들도 다 컸는데 굳이 내가 데리고 가야 돼? 아, 쟤들끼리도 잘 놀더구만. 나 나름이 일하는 사람이야. 만날 사람도 많고 챙길 것도 얼마나 많은데 자꾸 잔소리야. 남편은 주변에서 자꾸 큰 일을 해야 한다며 그렇게 바람을 넣는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분명 전처럼 마을을 위해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열심히 일하는 건 맞는데 뭔가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갔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길 또 몇 년이 흐르니 애들한테 남편은 당연히 바쁘고 얼굴 보기 힘든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아이들은 엄마 아빠 일 때문에 바빠서 그런 거니
자기들끼리 친구들과 놀고 잘한다고 되려 저를 안심시켜 주더라고요. 남편이 큰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아이들과 집안일에 소홀한 건 정말 속상했습니다. 그때 저희 시아버지도 갈수록 연로해지시는 게 눈에 보였고 건강 문제로 과수원 일도 쉬고 계실 때거든요. 근데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데 시아버지를 저한테 다 맡기고 본인 일만 보러 다니는 게 괘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영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아닌지 군청계장으로 진급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진급을 하고 나자 더욱 밖으로 돌기 시작했죠. 동네 사람들은 그런 제 속도 모르고 남편 칭찬을 하곤 했습니다. 준호 엄마는 진짜 신랑 잘 만났네. 남편이 떡하니 계장으로 진급도 하고 말이야. 아, 이러다 진짜 군의원 되고 정치까지 하는 거 아니야? 아휴, 우리 신랑은 뭐 하나 몰라. 주변에서 그렇게 하도 남편을 띄워주니까 저는 도리어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러다 진짜 헛바람 들어서 사고라도 치는 건 아닌가 싶었죠. 저도 남편이 진급하는 건 좋았지만 왠지 남편이 승승장구할수록 점점 제 마음이 외로워져 갔습니다. 그러다 또 얼마간 세월이 흘렀을까요? 어느 날 새벽, 홀로 주무시던 시아버지가 노안으로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딱 10년 뒤였어요. 평소 지병도 없으셨고 전날까지만 해도 마당을 돌보시며 나무에 물을 주고 식사도 잘하셨는데 갑작스러운 이별이 실감나지 않더군요. 그래도 크게 아프지 않고 편안히 주무시다 가셔서 다행이었죠. 아버님, 하늘나라 가시면 어머니께서 반갑게 맞아주실 거예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편히 쉬세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유언장을 남기셨다는 거예요. 유언장을 열어보니 시아버지께서는 평생 모으신 사과농장 매각 대금 5억 원을 남편에게 상속하셨습니다. 아버님, 이렇게 큰 돈을... 저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시아버님이 평생 일하시며 모으신 돈을 저희에게 남겨주신 거니까요.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5억. 이 정도면 괜찮네. 이제 내 인생도 한번 제대로 펼쳐볼 수 있겠어. 그때 남편의 눈빛에서 저는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었죠. 그리고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시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남편은 더욱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싶어 걱정하고 있는데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저를 조심스럽게 불러 세웠습니다. 혹시 혜미 씨 남편분 요즘 읍내 카페에 자주 가신다는 거 알아? 네? 카페요? 우리 남편이 커피를 좋아하긴 하는데. 아니 그게 거기 사장이 여잔데 둘이 뭔가 수상하다는 소문이 돌더라고. 나도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건데.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설마 하는 마음에 직접 확인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읍내에 있는 그 카페, 달빛커피라는 간판이 걸린 작은 가게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남편이 카페 사장으로 보이는 한 여자와 함께 앉아 손을 맞잡고 다정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상원 씨, 오늘도 왔네? 늘 고마워요. 서영 씨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다른 여자와 그렇게 친밀한 모습으로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상훈, 지금 뭐 하는 거야? 남편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당황한 기색 없이 오히려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혜미야, 어떻게 여기까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고? 내가 오면 안 돼?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야? 카페 사장 여자는 가만히 앉아서 저를 훑어보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상훈 씨 부인이시군요. 저는 박소영이에요. 상훈 씨가 저한테 많이 얘기해 주셨어요. 뭐라고? 당신이 누구라고 내 남편을? 혜미야, 진정해. 우리 집에 가서 얘기하자. 남편은 저를 억지로 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혜미야, 우리 이제 헤어지자. 뭐라고? 나 다른 사람 생겼어, 서영 씨. 너도 봤잖아. 우리 이제 같이 살 수 없어.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이렇게 간단하게 이혼을 말하다니. 20년을 같이 살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아이들은? 애들은 다 컸고, 이제 우리 각자 살 때도 됐어. 각자 살 때가 됐다고? 당신 미쳤어? 혜미야, 냉정하게 생각해봐. 우리 이제 사랑도 없잖아. 그냥 습관처럼 사는 거지. 나도 내 인생 살고 싶어. 서영 씨는 나를 진짜로 사랑해줘. 당신은 그냥 시부모님 때문에 나랑 산 거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정말 끝이구나. 저는 울면서 친정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어떡해요. 이서방 바람났대요. 카페 사장이랑 바람나서 나한테 이혼하재요.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뭐야? 진짜 이서방이 그랬다고? 이놈의 자식을 내가 당장 혼쭐 내든지 해야지. 너 집에서 딱 기다리고 있어. 엄마가 바로 내려갈 테니까. 엄마는 저와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이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저는 큰 부탁인 걸 알지만 알겠다고 하고 집에서 혼자 가슴을 내려치며 엄마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한참 뒤 친정에 계셨던 엄마가 마치 순간 이동이라도 한 듯 여기 시골까지 내려오셨어요. 지금 이서방? 아니 그 못난 놈 어디 있어? 당장 앞장서. 엄마랑 같이 가자. 나 내 딸한테 눈물 나게 하는 인간 도저히 용서 못해. 엄마는 제 손을 끌고 남편이 있는 군청으로 향하셨어요. 그리고 남편을 보자마자 뺨을 때리려고 하셨죠. 그런데 눈치 빠른 제 남편이 엄마께서 입구에 들어서는 걸 보자마자 황급하게 달려나와 저희를 군청 밖으로 거의 끌고 가다시피 했어요. 장모님이 여기까지 무슨 일로 오셨어요? 설마 장모님한테 다 잃은 거야? 우리가 무슨 애들도 아니고 부부 문제를 바로 잃으냐? 장모님도 너무하시네요. 남의 직장까지 와서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그래, 내가 다 들었다. 자네가 어떻게 우리 딸 뒤통수 치고도 뻔뻔하게 이렇게 나돌아다닐 수가 있어? 우리 딸이 이런 시골에 내려와서 20년을 개고생했는데. 개고생은 무슨 개고생입니까?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보다 아랫사람한테 더 잘하셨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당연히 시집 왔으면 그 정도 일은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남편은 아예 막 나가기로 했는지 저희 엄마 앞에서도 고개를 쳐들고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뭐라고? 세상에 이런 놈이 나란 일 한다고 군청에 앉아 있었어? 너 두고 보자. 내가 다신 여기 발도 못 붙이게 할 테니까 두고 봐. 남편은 엄마가 군청 얘기를 꺼내자 그제야 태도를 바꾸고 마치 억울하다는 듯이 얘기했습니다. 직장까지 건드시는 건 말이 안 되죠. 남자가 바람 한번 피웠다고 인생 망칠 일이 있어요? 저는 그러면 제가 유산 받은 것 중에 1억 위자료로 줄게요. 그럼 됐죠? 장모님도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이렇게까지 된 거 둘이 앞으로 어떻게 부부로 살겠어요? 저도 새 출발하게 이해 좀 해주세요. 이렇게요. 이 사람도 재혼을 하든 뭐 마음대로 하든가요. 그러고는 처음으로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여보, 내가 미안해. 남편은 그제야 처음으로 마음에도 없는 죄송하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도 더는 남편과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받은 충격에 대한 보상은 받아야겠더라고요. 그러면 위자료 2억하고 재산 분할, 그리고 양육비 100만 원씩 주는 거로 합의해. 너 같은 인간 더는 상종하고 싶지 않으니까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끝내. 2억이나? 참나. 알겠어. 그거면 나한테서 떨어져 주는 거지? 당신 원하는 대로 해줄 거니까 각자 갈 길 가자고. 저는 그렇게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 분할을 한다는 조건으로 20년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남편도 저한테 그 큰 돈을 주며 엄청 아까워했지만 공무원이라는 명예도 있고 앞으로 정치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 같으니 더는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았나 봐요. 바람이나 피우는 주제에 무슨 정치를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인간 인생이 어떻게 되든 저와 더는 상관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당신 혹여나 받을 거 다 받고 어디 가서 소문낼 생각하지 마. 그러면 나도 가만 안 있을 테니까 내가 유산 나눠주는 것도 진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주는 거야. 왜? 내가 한 짓이 추잡스러운 일이라는 건 알긴 아니니? 그렇게 무서우면 행실 잘하고 살았어야지. 나도 더는 당신하고 어떠한 일로도 엮이고 싶지 않아. 우리 애들하고도 마찬가지고. 양육비는 일시불로 줘. 구질구질하게 돈 달라고 매달 연락하고 싶지 않으니까. 남편은 결국
제가 원하는 모든 조건에 합의했습니다. 그렇게 법원에서 마지막으로 보던 날, 남편은 제게 끝까지 악담을 하고 갔습니다. 이거 완전 재수 똥말 봤다니까? 아까운 내 돈만 다 뜯겼네. 위자료도 좋으니까 다신 연락하지 마. 재수가 없기는 누가 재수가 없는데 당신이 내 아이들 아빠라는 게 제일 소름 끼치고 싫다. 저도 한때 영원한 행복을 꿈꾸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로의 존재를 저주하며 각자 돌아섰죠. 그 모든 일을 끝내고 집에 들어오니 그제야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외롭고 힘들었던 시골에서의 20년. 하지만 시부모님도 다 돌아가셨고 한때 사랑했던 남편도 이제 없고요. 그래도 제겐 아이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밖에서 워낙 사람들 다 챙기고 가족들보다 남에게 더 잘하는 스타일이니 너 어디 가서 잔뜩 제 험담을 하며 술이나 먹고 있겠죠. 어느새 고등학생이 된 제 아들들은 제 마음을 알고 제법 어른스럽게 저를 위로하더라고요. 엄마 울지 마세요. 엄마 곁엔 저희가 있잖아요. 저희 그 인간을 더는 아빠라고 생각 안 할 거예요. 이제 저희한테 아빠는 없어요. 아들은 그러면서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저예요. 설마 제 목소리도 까먹은 거 아니죠? 제가 아빠한테 아들로 전화하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아빠라고 부르는 것도 이제 끝이고요. 엄마가 그동안 할머니 할아버지를 어떻게 모셨는데 아빠가 이럴 수가 있어요? 다시 우리 가족 앞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영원히 그 뻔뻔한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제발 제 인생에서도 사라지라고요. 큰아들은 남편에게 제 인생에서 사라지라며 소리를 지르며 전화를 끊더라고요. 아마 남편도 꽤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도 애들한테 다정한 아빠였으니까요. 옆에 있던 둘째 아들도 아빠가 밉다며 난리였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아빠의 자리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기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최종 서류 정리까지 끝이 나고 저는 아이들과 함께 다시 제 고향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무려 20년 만에 이사였죠. 서울로 올라온 지 1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이들 학교 문제도 해결하고 다시 도시 생활에 적응하려고 하니 처음 시골에 내려갔을 때만큼 막막하더라고요. 아휴, 사람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차 막혀서 어딜 갈 수가 없네. 20년간 조용한 시골 동네에 살다가 사람도 많고 소음도 많은 도시에 살려니 머리가 다 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어딜 가나 영화관, 카페, 쇼핑몰이 가득했지만 꼭 남의 동네 와 있는 것처럼 어색했습니다. 애들도 갑자기 전학을 오게 됐으니 학교 생활에 적응하느라 고생을 많이 했고요. 그때 저희 친정 부모님이 참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준우야, 준혁아, 너희 동네 구경도 제대로 못 해봤지? 오늘 할아버지가 시내 구경 시켜줄 테니까 나와라. 백화점 가서 너희 옷도 좀 사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오자. 진짜요? 할아버지, 그러면 여기 스테이크집 가보면 안 돼요? 요즘 애들은 여기 한 번쯤 다 간대요. 그래. 아유, 안 될 거 없지. 돌아오는 네 생일에 거기 가서 생일 파티 할까? 그래도 애들은 애들인지 한동안 시무룩해 있더니 시내 구경 가는 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이들이 도시 생활과 외가집에 적응할 수 있게 그저 옆을 지켜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쯤 지나자 아이들은 안정을 되찾았고 저도 저 나름의 일상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골에서 친하게 지내던 동네 언니에게 오랜만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혜미야, 나 정말 섭섭해. 그렇게 도시로 올라가고 어찌 연락도 없어? 아, 미안해 언니. 나도 여기 적응하고 사느라 힘들어서 그랬어. 언니네 형부랑 애들도 잘 있고? 아이, 그럼 시골 생활이 맨날 똑같지 뭐. 아니, 내가 얼마 전에 아주 배꼽 잡을 소식을 들어서 알려주려고 전화했어. 나 장사는 반찬 가게에 동네 아줌마들 잔뜩 와서 얘기해주는데 딱 봐도 네 남편 얘기더라고. 그 동네 언니는 읍내에서 김치 장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전 남편 소식을 들은 모양이었어요. 저는 그때 서류 처리가 끝나고 남편 소식을 듣고 싶지도 않아 굳이 찾아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휴, 내가 뭐하러 굳이 연락해. 소식 들어봐야 좋을 게 뭐 있다고.
내 말 좀 들어봐. 자기 아주 통쾌할걸. 내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웃었는데. 아니, 그 인간이 그 카페 사장이랑 새 출발한다고 동거했던 모양이야. 근데 그 상간녀가 작정했는지 그 인간 재산을 야금야금 다 털어먹었다는 거 있지? 동네 언니가 전해준 소식은 이러했습니다. 8살 어린 여자와 동거를 시작한 남편은 신이 났는지 그 상간녀가 원하는 대로 차도 사주고 명품 가방도 사주며 돈을 엄청 썼나 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상간녀 남편이란 남자가 제 전 남편을 찾아왔답니다. 그 상간녀 남편이 한눈에 봐도 선량한 일을 하며 사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았대요. 좋게 말하면 건달이고 사실 깡패였던 거죠. 거기다 더해 사실 상간녀가 남편과 고향 출신이었는데 젊었을 때 술집에서 일하다 나이도 먹고 돈도 떨어지자 고향으로 내려와 카페를 차린 거랍니다. 그 여자가 술집에서 일하던 여자인데 원래 남편이랑 이혼도 안 하고 혼자 고향에 내려와 카페 차린 거래. 근데 그 남편 입장에선 이혼도 안 한 부인이 웬 비실비실한 놈이랑 살림을 차렸으니 눈이 뒤집힌 거지. 그래서 두 인간 잡으러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여기서도 놀라운 게 뭔지 알아? 뭐? 그 상간녀가 차라리 네 전 남편한테 돈 좀 있으니까 거하게 뜯어내자고 했다는 거야. 아주 완전 불륜 사기가 따로 없다니까. 그 상간녀는 되려 잘 됐다고 생각했는지 원래 남편을 꼬드겨서 제 전 남편에게 작업을 친 거였죠. 전 남편이 사회적으로도 명성도 있고 돈도 있으니 아마 털어먹을 게 많았겠죠. 그렇게 그 상간녀 부부는 서로 짜고 전 남편을 찾아가 당장 군청에 알리겠다고 난리를 쳤답니다. 그러면서 본인들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떼와 계속 협박을 했다네요. 형씨, 이거 보이죠? 우리 어여시 부부인데 지금 내 아내랑 살림 차린 거잖아. 이거 내가 싹 다 소문내버릴까? 그러고도 군청에서 계속 일할 수 있겠어? 남편은 그 깡패 같은 남자에게 쫄아 덜덜 떨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 상간녀 남편은 2억만 주면 입을 다물겠다고 돈을 요구했고요. 시아버지께 받은 5억 중에 저에게 2억을 주고 상간녀와 동거하며 1억 가까이 쓰고 나머지 2억마저 뜯기게 생긴 거죠. 남편은 절대 못 준다고 버티다가 결국 동네에 소문이 다 나고 나서야 2억을 주며 입막음을 했답니다. 뭐 그게 진짜야? 그러면 우리 시아버지가 주신 유산 5억을 그렇게 다 써버린 거야? 겨우 1년 만에? 내가 그 인간 그럴 줄 알았어. 저는 사실 전 남편이 바람난 걸 주변에서 알아봤자 제 얼굴에 먹칠인 것 같아 정말 친한 동네 언니에게만 말하고 어디에도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전 남편이 더 떵떵거리며 살았겠죠. 하지만 동네는 물론이고 군청에도 소문이 다 났을 테니 그 거대했던 야망은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을 겁니다. 그 깡패가 돈 안 주면 가만 안 둔다고 군청 앞에까지 가서 소리 지르고 난리였나 봐. 그 이후로 완전 웃음거리 돼서 요즘 동네 얼굴도 못 들고 다녀. 그래도 밥벌이는 해야겠는지 출근은 또 꼬박꼬박 한다네. 저는 남편이 2억이나 쓰고도 소문을 못 막았을 걸 생각하니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더라고요. 가족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명예도 야망도 한순간에 잃어버린 소감이 어떨지 한번 보고 싶어지기까지 했어요. 전 남편에게 거하게 뜯어낸 상간녀와 그 남편은 바로 서울로 올라가 버렸고요. 그야말로 낙동강 오리알이 된 겁니다. 그 모든 소식을 듣고 얼마나 통쾌했는지 하늘로 날아가는 기분이었어요. 아주 10년 묵은 채증이 다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오랜만에 후련한 기분으로 지내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딱 2주 후에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 나야. 나 잊은 거 아니지? 여보라고 부르지 마. 우리 남남이잖아. 여보, 나 어떡하지? 나 완전 속았어. 완전 깡패한테 털렸다고. 지금 나 기분 좋아지라고 그 소식까지 전하는 거야? 아유, 어떻게 당신이 난 축하한다고밖에 못하겠네. 당신까지 그러지 마. 나 지금 벼랑 끝에 몰렸다고. 내가 그렇게 뒤통수 맞고 왔는데 당신이라도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한때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인데 옛말에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어. 이제 내 곁에 누가 있겠어?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애들도 다 당신이랑 있고 나 혼자 얼마나 쓸쓸하게 지내는 줄 알아? 남편은 그 사이 술을 먹었는지
횡설수설하며 술주정을 해대더라고요. 내가 왜 당신하고 우리 애들의 소중함을 잊었을까? 당신도 알지? 나 우리 아들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보, 그러지 말고. 나 우리 아들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보, 그러지 말고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아버지 유산, 그건 안 받았다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저는 남편이 어디까지 하나 참아주려다 들어줄 수 없어 한마디 쏘아붙였어요. 야, 교회도 안 다니는 인간이 무슨 이럴 때 하나님을 찾아. 내가 분명히 말했지. 당신 후회하게 될 거라고. 이렇게 패가망신 당할 줄 몰랐어? 어떤 미친 여자가 8살이나 많은 늙고 배 나온 아저씨를 좋아하겠니? 진작 그게 깡패인 걸 알아봤어야지. 처음부터 내 돈 노리고 꼬리친 거잖아. 다 내 자업자득이니까. 괜히 나한테 술주정하지 말고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아. 그때 당신이 뭐라고 했니? 각자 인생 살자며. 너 또 한 번 더 전화하면 나까지 군청에 찾아갈 테니까 다신 연락하지 마. 하늘에 계신 시부모님이 얼마나 통곡하고 계실까 모르겠네. 여보,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여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와 이혼한 지 겨우 1년 만에 남편은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요즘 TV나 인터넷에 보면 작정을 하고 돈 뜯어먹으려고 작업 거는 여자들이 있다는데 전 남편이 당한 경우가 딱 그런 일인가 봅니다. 지금은 또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아직도 멍청한 전 남편을 생각하면 통쾌한 기분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쓸쓸하기도 하지만요. 현재 저는 어느새 대학에 들어간 큰아들 준우와 여전히 든든하게 곁을 지켜주시는 친정 부모님과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혜미야, 우리 큰 손주가 아주 효자다, 효자. 등록금 문제로 엄마 고생시키기 싫다더니 국립대에 딱 들어가고 말이야. 누굴 닮아 이렇게 자랑스러운가 몰라, 우리 손주들. 시간이 흘러가면서 저와 아이들은 조금씩 달라진 일상에 익숙해졌습니다. 이젠 우리 셋이 함께 웃을 일이 더 많아졌어요. 큰아들은 입시 준비를 하며 혹시 저에게 부담을 줄까봐 얼마나 제 눈치를 살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당당하게 대학에 합격하고 나니 이제 먼저 여행 가자는 소리도 하네요. 엄마! 우리 외할머니, 할아버지 다 모시고 가족여행 가면 안 돼요? 우리 여행 간 지 오래됐잖아요. 당연히 되지. 안 그래도 네 할머니가 너 입학 전에 바람 좀 쐬고 오자고 그러셨어. 아, 네 동생도 방학이니까 우리 신나게 놀고 오자. 저희 아이들은 어느새 훌쩍 자라 때로는 친구같이, 때로는 제 보호자같이 든든하기도 합니다. 이젠 아들들이 제가 기대어 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 같아요. 저도 아프고 힘들었던 시간을 지나오며 비로소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이젠 친정부모님께 더 자주 전화드리고 작은 일 하나에도 감사하다는 말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남편은 아마 남은 인생 내내 이런 행복을 모르고 살겠죠? 그것만으로도 쟤는 큰 복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상처를 받지만 그 상처가 꼭 불행으로 끝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영원히 낫지 않을 것 같던 상처도 결국엔 저를 단단하게 만드는 힘이 되더라고요. 이제 아픈 날은 다 지나가고 매일 아이들과 웃고 부모님께 감사하며 제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누군가는 제 인생을 불행하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이야말로 진짜 내 인생을 살아가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누군가에겐 상처였던 일이 또 누군가에겐 새 출발의 계기가 되기도 하니까요. 남편이 그토록 원했던 새 출발, 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